어머니는 여기까지예요. 인천공항 출국장 한가운데서 며느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1,000만 원을 내고 함께 가기로 했던 가족여행이었는데요. 그날 저는 비행기를 타지 못했습니다. 아니, 타지 못한 게 아니라 타지 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손에는 여권이 있었고 발밑에는 새로 산 캐리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 아들은 고개를 돌린 채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집에 가. 우린 가야 돼.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저는 여행 동반자가 아니라 돈만 내는 짐이었다는 걸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1,000만 원은 고맙게 쓸게요. 그 말을 남기고 그들은 제 앞에서 출국 심사대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공항에서 저는 버려졌고 속았고 철저히 이용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제가 더 이상 참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이 이야기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인생을 빼앗기다 단 한 번의 선택으로 모든 것을 되찾은 한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의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구독은 무료이니 편하게 눌러주세요. 아침 공기가 아직 차가운 시간이었다. 김정임은 부엌불을 켜고 가만히 가스레인지를 돌렸다. 불꽃이 붙는 소리와 함께 냄비가 달궈졌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동작이었다. 창밖에서는 출근하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렸다. 정임은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잠시 멈춰섰다. 예전엔 자신도 저들 중 하나였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정임은 68이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는 어느덧 10년. 그 후로 혼자 살다 아들 부부와 함께 살게 된 건 딱 5해 전의 일이었다. 엄마 혼자 두면 걱정돼서 그래요. 아들 선우가 그렇게 말했다. 그 말이 고마웠다. 외로움을 숨기고 살던 정임에게는 그 말 한마디가 위로처럼 들렸다. 그래서 짐을 쌌다. 평생 살던 집을 정리하고 아들 부부가 사는 아파트로 들어갔다. 그때는 몰랐다. 그 선택이 이렇게 오래 가슴을 조일 줄은. 정임의 하루는 늘 같았다. 아침 5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만들었다. 선우는 출근이 빠르고 며느리 설이는 아침을 먹지 않는 날이 많았다. 그래도 정임은 상을 차렸다. 혹시라도 먹고 갈까봐, 혹은 나중에라도 데워 먹을까봐. 식탁에 앉는 일은 거의 없었다. 정임은 늘 한 발짝 물러나 있었다. 식사가 끝나면 말없이 그릇을 치웠다. 그게 이 집에서의 역할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어머니, 이건 좀 짜요. 어머니, 세탁기 돌리기 전에 색깔 좀 구분하세요. 며느리의 말투는 늘 담담했다. 화난 것도 아니고 고마운 것도 아니었다. 그저 지적이었다.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엔 조심할게. 그 말이 입에 붙어버린 지 오래였다. 한 달에 한 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다. 생활비라는 이름의 60만 원. 공과금도 장도 대부분 정임이 부담했지만 그 돈은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라는 말로 정리되었다. 정임은 따지지 않았다. 자식에게 계산기를 들이대는 게 싫었다. 가족 사이에 돈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무언가 깨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음 한켠이 비어있다는 느낌은 점점 커졌다. 특히 설인의 부모가 집에 올 때면 더 그랬다. 그날만 되면 집안 공기가 달라졌다. 비싼 케이크가 놓이고 외식 이야기가 오갔다. 정임은 자연스럽게 부엌으로 밀려났다. 어머니는 쉬세요. 그 말은 배려처럼 들렸지만 실은 대화에서 빠지라는 신호였다. 정임은 설거지를 하며 거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를 들었다.
자신이 없는 듯, 아니 애초에 포함되지 않은 듯한 대화였다. 그럴 때마다 정임은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래도 가족이잖아. 나 하나 참으면 되지. 그러던 어느 날 선우가 말했다. 엄마, 우리 이번에 여행 가려고. 정임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놓칠 뻔했다. 여행이라는 단어가 너무 오랜만이었기 때문이다. 가족끼리? 조심스럽게 물었다. 응. 괌으로. 설인이 웃으며 덧붙였다. 우리 부모님도 같이 가기로 했어요. 정임의 가슴이 조용히 뛰기 시작했다. 괌이라는 이름보다도 같이 간다는 말이 더 크게 들렸다. 그날 저녁 설이는 여행 일정표를 내밀었다. 항공권, 호텔, 렌터카, 옵션 투어까지 깔끔하게 정리된 표였다. 그리고 맨 아래 합계 금액이 적혀 있었다. 1,000만 원. 정임은 잠시 말이 없었다. 생각보다 큰 금액이었다. 하지만 설이는 자연스럽게 말했다. 어머니가 먼저 결제해 주시면요. 다녀와서 나눠서 드릴게요. 지금 아니면 예약이 안 된대요. 선우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어차피 우리가 갚을 거잖아. 가족끼리 뭐. 정임은 대답하지 못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불안도 있었고 망설임도 있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감정이 있었다. 이번엔 정말 가족이 되는 걸까? 그 생각이 결국 정임을 움직이게 했다. 며칠 뒤 은행 창구에서 1,000만 원을 이체했다. 통장 잔액이 줄어드는 걸 보면서도 정임은 스스로에게 말했다. 괜찮아. 이건 여행이니까. 가족이니까. 그날 밤 정임은 오랜만에 설렘 속에서 잠들었다. 다음 달이면 함께 비행기를 타고 같은 풍경을 보고 같은 식탁에 앉을 거라 믿으며. 그때는 몰랐다. 그 여행이 시작이 아니라 끝이 될 줄은. 그리고 그 돈이 자신을 가족에서 완전히 밀어내는 대가가 될 줄은. 여행 전날 밤 김정임은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기대가 컸기 때문이다. 동시에 불안도 있었다.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마음에 걸렸다. 하지만 정임은 스스로를 타일렀다. 가족이 함께 가는 여행이고 곧 돌려받을 돈이라고 믿었으니까. 새벽 공기는 더 차가웠다. 정임은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간단히 아침을 챙겼다. 국을 끓이진 않았다. 오늘은 여행날이다. 부엌 창문에 서린 김을 손바닥으로 훑으며 정임은 조용히 웃었다. 오랜만에 내일이 아닌 하루가 시작되는 느낌이었다. 아들 선우는 캐리어를 현관으로 끌어냈다. 며느리 설이는 거울 앞에서 머리를 정리하며 말했다. 어머니, 여권 챙기셨어요? 정임은 그 한마디에 마음이 풀렸다. 응, 챙겼다. 짧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고마웠다. 나를 신경 써주는 말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차는 인천공항으로 향했다. 고속도로 위로 겨울 햇살이 길게 늘어졌다. 정임은 창밖을 보며 남편을 떠올렸다. 여보, 나 오늘 가족이랑 여행 가요. 속으로만 말을 건넸다. 공항에 도착하자 사람들의 발걸음이 빠르게 흘렀다. 바퀴 달린 캐리어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렸다. 정임은 그 소리마저 설레었다. 자신도 이제 저들처럼 떠나는 사람이 된 것 같아서였다. 그때 설인이 정임의 팔을 가볍게 잡았다. 어머니, 체크인 줄이 너무 길어요. 여기 벤치에서 잠깐만 기다리실래요? 정임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다녀와. 설이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금방 올게요. 정임은 벤치에 앉아 가방에서 여권을 다시 확인했다. 새로 산 캐리어 손잡이를 한번 쥐었다 놓았다. 손바닥이 약간 땀에 젖어 있었다. 정임은 가이드북을 펼치며 마음을 진정시켰다. 조금만 기다리면 같이 들어가겠지.
하지만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졌다. 20분이 지나고 4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났다. 주변의 사람들은 하나둘 출국장 쪽으로 이동하는데 정임의 자리만 멈춰 있었다. 정임은 휴대폰을 꺼냈다. 선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연결음만 길게 이어졌다. 다시 설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받지 않는다. 문자도 보냈다. 어디야? 나 여기 벤치. 읽음 표시가 뜨지 않는다. 정임의 심장이 조금 빨라졌다. 줄이 정말 길었나? 혹시 배터리가 없나? 이런 생각으로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바쁘면 잠깐이라도 메시지 한 줄은 보낼 수 있지 않나 싶었다. 정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캐리어를 끌고 천천히 걸었다. 체크인 카운터 방향으로 갔다가 다시 면세점 쪽을 둘러봤다. 사람들 틈 사이로 얼굴을 찾으려 애썼다. 어깨가 자꾸 부딪혔다. 정임은 죄송합니다를 여러 번 말했다. 한 공항 직원이 다가와 물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정임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가족이랑 같이 출국해야 하는데 연락이 안 돼서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안내했다. 출국장 쪽에 계실 수도 있어요. 저쪽으로 가보시겠어요? 정임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철렁했다. 출국장? 그럼 나 없이 들어갔다는 건가? 정임은 걸음이 빨라졌다. 캐리어 바퀴가 덜컹거렸다. 정임은 숨을 고르지도 못한 채 출국 심사대 근처로 향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보고 말았다. 선우와 설인, 그리고 설인의 부모. 네 사람이 나란히 서서 탑승권을 확인하고 있었다. 웃고 있었다. 정임은 순간 발이 굳었다. 반가움이 먼저 올라오려다 이상한 기분이 더 빨랐다. 그 웃음 속에 자신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 보였기 때문이다. 정임은 가까이 다가갔다. 선우야.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생각보다 떨렸다. 네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그 표정이 정임의 가슴을 눌렀다. 놀람도 아니고 반가움도 아니었다. 들켰다는 얼굴에 가까웠다. 설인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니,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정임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나 기다리라며. 체크인은 끝났어? 이제 같이 들어가자. 선우가 시선을 피했다. 엄마 그게. 설인의 목소리가 더 차가워졌다. 어머니,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요. 설인은 잠깐 숨을 고른 뒤 또박또박 말했다. 어머니 자리는 없어요. 정임은 귀가 멍해졌다. 무슨 소리니 내가 여권도 챙겼고 캐리어도. 정임이 말을 잇기도 전에 사돈 한도식이 끼어들었다. 여행은 젊은 사람들이 다니는 거지요. 어르신은 집 지키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 말에 정임의 손이 굳었다. 캐리어 손잡이를 꽉 잡은 손가락 마디가 하얘졌다. 정임은 선우를 바라봤다. 선우야, 너도 그렇게 생각해? 선우는 작게 한숨을 쉬더니 말했다. 엄마 미안한데 그냥 집에 가. 엄마 있으면 좀 불편해. 그 말은 크게 소리나지 않았다. 하지만 정임에겐 공항 방송보다 더 크게 들렸다. 정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럼 1,000만 원은? 설인이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아, 그거요. 설인은 마치 당연하다는 듯 말했다. 어머니가 결제해 주셔서 좋은 방 잡았어요. 감사합니다. 오미경이 덧붙였다. 사돈,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가족끼리 원래 그런 거예요. 정임은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가족이라면 이런 식으로 사람을 남겨두어도 되는 건지. 정임은 주변을 둘러봤다. 사람들의 시선이 꽂혀 있었다. 누군가는 힐끗 보고 지나갔고 누군가는 잠깐 멈췄다. 정임은 얼굴이 뜨거워졌다. 그 뜨거움이 부끄러움인지 분노인지 그때는 구분이 어려웠다. 정임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했다.
선우야, 너 이렇게까지 해야 하니? 선우는 입술을 깨물고 결국 시선을 내렸다. 서리는 말을 끝냈다. 어머니, 여기서 더 말씀하시면 서로 민망해요. 그리고 비행기 시간 다 돼서요. 네 사람은 그 말을 끝으로 출국 심사대로 걸어갔다. 누구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정임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손에는 여권, 발밑에는 새 캐리어, 그리고 마음 한가운데엔 텅 빈 구멍이 생긴 것 같았다. 정임은 천천히 벤치로 돌아왔다. 앉지도 못하고 서서 한참을 숨만 쉬었다. 눈물이 나려 했지만 이상하게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대신 머릿속이 아주 차분해졌다. 마치 오래된 장부를 정리할 때처럼 하나씩 계산이 시작되는 느낌이었다. 내가 지금까지 준 게 얼마였지? 생활비, 공과금, 식비, 카드. 그리고 오늘 1,000만 원. 정임은 휴대폰을 꺼내 통장 앱을 열었다. 이체 내역이 선명했다. 그 숫자가 더 이상 가족의 추억이 아니라 사실로 보였다. 정임은 공항의 큰 유리창 앞에 섰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정임은 그 비행기가 자신이 타야 할 비행기인지 이제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대로 집으로 돌아가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살 수는 없다는 것. 정임은 조용히 입술을 열었다. 그래, 나도 이제 선택해야지요. 그리고 그녀는 휴대폰 연락처에서 한 번호를 찾았다. 남편 상속 문제로 한 번 도움을 받았던 변호사의 이름. 정임의 손끝이 그 번호 위에서 잠시 멈췄다. 바로 누르는 건 두려웠다. 하지만 누르지 않으면 자신이 또 사라질 것 같았다. 정임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정임은 공항을 빠져나오는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입을 열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고 공항 앞 도로는 평소처럼 붐볐다. 사람들은 모두 제 갈 길을 가고 있었지만 정임은 갈 곳이 없었다. 주차장에 세워둔 차에 올라탔을 때 손이 떨렸다. 시동을 몇 번이나 껐다 켰다. 라디오가 자동으로 켜졌지만 소리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정임은 한참 동안 운전대를 잡은 채 움직이지 못했다. 집으로 가야지. 입 밖으로 나온 말은 힘이 없었다. 집이라고 부르기엔 그곳이 정말 자신의 집인지조차 알 수 없었다. 차를 몰고 도로로 나왔지만 방향 감각이 흐려졌다. 늘 다니던 길인데도 낯설었다. 신호에 걸릴 때마다 방금 전 장면이 떠올랐다. 출국장, 무표정한 얼굴들, 돌아보지 않던 뒷모습. 정임은 문득 생각했다. 저 아이는 언제부터 나를 가족으로 보지 않았을까? 처음부터였을까? 아니면 어느 순간부터였을까? 그 질문에 답은 없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기울어 있었다.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났다. 그러나 그날은 그 냄새조차 낯설게 느껴졌다. 정임은 신발을 벗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은 조용했다. 늘 들리던 텔레비전 소리도 냉장고 여닫는 소리도 없었다. 정적이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소파에 앉자마자 다리가 풀렸다. 힘이 빠져 그대로 주저앉았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눈은 마른 채였다. 오히려 머릿속이 너무 또렷해졌다. 정임은 휴대폰을 들었다. 통화 기록에 선우의 이름이 여러 번 남아 있었다. 하지만 다시 걸지 않았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대신 통장 앱을 열었다. 그리고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보았다. 이체 내역 1,000만 원. 숫자가 또렷하게 박혀 있었다. 그 숫자는 위로도 위안도 아니었다. 그저 사실이었다. 정임은 계산을 시작했다. 그동안 나간 생활비, 공과금, 식비, 카드 결제, 그리고 오늘의 1,000만 원.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차갑게 정리되기 시작했다. 가슴이 먹먹해졌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건 너무 이상하지 않나?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까지 일방적으로 감당하는 게 정말 정상일까? 정임은 천천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장롱 아래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서류철이 있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정리해 두었던 것들이었다. 등기권리증, 통장 사본, 보험 증서, 그리고 변호사의 명함. 정임은 그 명함을 한참 바라보았다. 예전에 남편 상속 문제로 한번 상담을 받았던 변호사였다. 그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 휴대폰을 들어 번호를 누르려다 멈췄다. 괜히 민폐를 끼치는 건 아닐까? 내가 예민한 건 아닐까? 가족 사이에 이런 일로 법을 들먹이는 게 맞는 걸까?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선우였다. 정임은 한참을 바라보다가 통화를 눌렀다. 수화기 너머에서 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왜 전화 안 받아? 지금 호텔에서 문제가 생겼어. 예약이 취소됐다고 하잖아. 정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선우의 목소리만 귀에 들어왔다. 카드도 안 돼. 프런트에서 결제하라는데. 엄마, 이거 엄마가 해결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정임의 손이 천천히 굳었다. 그제야 깨달았다. 이 상황에서도 아들은 여전히 자신을 해결하는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걸. 정임은 조용히 말했다. 선우야, 너 아까 공항에서 뭐라고 했니? 잠시 침묵이 흘렀다. 선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정임은 다시 말했다. 나보고 집에 가라고 했지. 내 여행에 나는 필요 없다고 했지. 수화기 너머에서 숨소리만 들렸다. 정임은 이어 말했다. 그럼 지금 일도 내 여행이잖아. 내가 왜 책임져야 하니? 엄마. 선우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이야? 정임은 짧게 대답했다. 이제야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다. 마치 오래 들고 있던 짐을 내려놓은 느낌이었다. 정임은 천천히 창가로 걸어갔다. 해는 이미 거의 져 있었다. 도시는 어둑해졌고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다. 그때 정임은 결심했다. 이제 더는 미루지 않겠다고. 참는 쪽을 선택하지 않겠다고. 휴대폰을 다시 들었다. 조금 전까지 망설이던 번호를 다시 찾았다. 그리고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고 눌렀다. 변호사님, 저 김정임입니다. 지금 상담을 좀 받고 싶어요. 전화기 너머에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임은 그 목소리를 들으며 처음으로 숨을 깊게 내쉬었다. 그날 밤 정임은 거의 잠들지 못했다. 하지만 불안보다는 이상하게도 정신이 또렷했다. 무언가가 끝나고 무언가가 시작되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알았다.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싸움은 도망치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순간부터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전화기를 내려놓은 뒤 정임은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다. 창밖에서는 저녁 공기가 천천히 식고 있었다. 하루가 길었다. 아니, 오늘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조금 가벼워져 있었다.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선택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정임은 천천히 일어나 물을 끓였다. 컵에 물을 따르고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따뜻함이 손끝에서부터 전해졌다. 그 온기가 지금의 자신에게 꼭 필요하다는 걸 알았다. 잠시 후 다시 휴대폰이 울렸다. 이번엔 변호사였다. 김정임 선생님 말씀해 주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차분한 목소리였다.
정리하면 경제적인 부분과 주거 문제 모두 선생님 권리가 맞습니다. 정임은 그 말을 들으며 숨을 고르게 쉬었다. 마치 누군가가 당신이 틀리지 않았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하셔야 할 건요. 변호사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지금까지 나가던 비용을 정리하는 겁니다. 생활비, 통신비, 보험, 카드 모두 선생님 명의라면 중단할 수 있어요. 정임은 잠시 침묵했다. 머릿속에 지나간 장면들이 떠올랐다. 매달 빠져나가던 돈, 아무 말 없이 넘겼던 영수증들, 그동안 가족이니까라며 눈 감았던 순간들, 그리고요. 변호사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지금 상황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권리의 문제입니다. 그걸 구분하셔야 합니다.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보이지 않았겠지만 분명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정임은 노트북을 꺼냈다. 통장 내역을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다. 날짜, 금액 용도.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넘겼던 숫자들이 차례로 드러났다. 생각보다 컸다. 아니, 너무 컸다. 정임은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다. 이걸 다 내가 했구나. 하지만 후회보다 먼저 든 감정은 이상하게도 담담함이었다. 이제라도 알았다는 안도감. 더 늦지 않았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다. 다음 날 아침 정임은 은행에 전화를 걸었다. 자동이체 해지 신청을 했다. 생활비로 나가던 금액, 통신비, 카드 결제 계좌까지 하나씩 정리했다. 확인되었습니다. 직원의 목소리가 또렷했다. 오늘부로 모두 중단 처리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임은 잠시 눈을 감았다. 마치 오래된 사슬 하나가 풀리는 느낌이었다. 그날 오후 또다시 전화가 왔다. 이번엔 며느리 설인이었다. 어머니, 갑자기 왜 카드가 안 돼요? 목소리가 다급했다. 지금 호텔에서 결제가 안 된대요. 정임은 잠시 말을 고르고 대답했다. 그건 이제 내 카드가 아니니까. 그동안 쓴 건 다 내 돈이었고. 어머니,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설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정임은 차분하게 말했다. 어제 공항에서 들은 말 기억한다. 난 여행에 필요 없는 사람이지. 그럼 내 돈도 필요 없는 거다. 수화기 넘어가 조용해졌다. 잠시 후 설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건 오해였어요. 정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오해 아니다. 이제야 정확히 본 거지.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는 않았다. 오히려 차분했다. 분노도 복수심도 아닌 감정이었다. 정리에 가까운 감정이었다. 그날 저녁 정임은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젊은 시절의 사진, 남편과 웃고 있는 모습, 아들이 어릴 때 품에 안고 있던 장면들. 사진 속의 자신은 지금보다 훨씬 밝았다. 그리고 그 얼굴을 보며 정임은 깨달았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지. 누군가의 짐이 아니라 내 삶을 살아온 사람이었지. 그날 밤 정임은 오랜만에 깊게 잠들었다. 꿈도 꾸지 않았다. 대신 아침이 왔을 때 몸이 한결 가벼웠다. 눈을 뜨며 정임은 조용히 말했다. 이제는 나부터 지켜야지. 창문을 열자 햇살이 들어왔다. 어제보다 밝은 빛이었다. 그리고 그 빛은 앞으로의 시간을 비추는 것처럼 느껴졌다. 정임은 알았다.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걸.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다. 이제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이용당하는 삶으로 돌아가지는 않겠다는 것. 그리고 그 결심은 곧 아주 큰 변화를 불러오게 된다. 아침 햇살이 거실 바닥에 길게 내려앉았다. 정임은 창가에 서서 한동안 그 빛을 바라보고 있었다. 며칠 전만 해도 이 시간은 늘 불안으로 시작되었는데 오늘은 조금 달랐다.
조용했다. 그리고 마음도 조용했다. 커피를 내리며 정임은 문득 웃었다. 이 집에 이렇게 평온한 아침이 있었나 싶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누군가의 기분을 살피지 않고, 그저 자신을 위해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이렇게 편안한 일인지 이제야 알 것 같았다. 며칠 전 변호사를 다시 만났다. 차분하게 서류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절차를 설명받았다. 어렵지 않았다. 복잡할 거라 생각했던 일들이 하나씩 정리되자 마음속에 쌓여있던 두려움도 함께 사라졌다. 김 선생님 잘하셨어요. 변호사는 그렇게 말했다. 지금 하신 선택이 앞으로의 인생을 지켜줄 겁니다. 그 말이 오래 남았다. 그날 오후 뜻밖의 전화가 왔다. 아들 선우였다. 한동안 연락이 없던 번호였다. 정임은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엄마.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많이 지쳐 있었다. 정임은 조용히 대답했다. 그래. 잠시 침묵이 흘렀다. 누가 먼저 말을 꺼낼지 모르는 공기가 이어졌다. 엄마 그동안 선우의 말이 흐려졌다. 많이 힘들었지? 정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오히려 많은 걸 말해주고 있었다. 나 그땐 몰랐어. 엄마가 얼마나 참고 있었는지. 당연한 줄 알았어. 늘 그래왔으니까. 정임은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너희가 나를 몰랐던 게 아니야. 알면서도 보지 않았던 거지. 선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전화기 너머로 작은 숨소리만 들렸다. 엄마, 미안해. 그 말은 늦었지만 가볍지는 않았다. 정임은 그 사과를 붙잡지도 밀어내지도 않았다.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나도 너 미워하고 싶진 않다. 정임은 담담히 말했다. 하지만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 이제는 서로 거리를 지켜야 해. 선우는 잠시 울먹였다. 그래도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정임은 그 말에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나도 그래. 그래서 지금 잘 지내고 있어. 전화를 끊고 난 뒤 정임은 한동안 창가에 서 있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볍지 않았다. 그러나 무겁지도 않았다. 마치 오래된 짐을 내려놓은 뒤의 공기 같았다. 며칠 후 정임은 이사를 마쳤다. 크지 않은 집이었지만 햇볕이 잘 들었다. 엘리베이터가 있고 경비실이 있고 무엇보다 조용했다. 이웃과 마주칠 때면 인사를 나눴다. 어머님, 이사 오셨어요? 네, 잘 부탁드려요. 그 짧은 인사 속에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따뜻함이 있었다. 어느 날 동네 문화센터에서 수채화 수업을 신청했다. 젊은 시절 한 번쯤 해보고 싶었지만 늘 바쁘다는 이유로 미뤄왔던 일이었다. 처음 붓을 잡던 날 손이 조금 떨렸다. 하지만 색을 올리다 보니 마음이 편안해졌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잘해야 할 이유도 없었다. 처음이세요? 옆자리에 앉은 여자가 웃으며 물었다. 네. 정임도 웃으며 답했다. 근데 재밌네요.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 정임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노을이 천천히 퍼지고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풍경이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이제야 내 나이에 맞게 살고 있구나. 젊은 날엔 가족을 위해, 중년에는 책임을 위해, 그리고 노년에는 참고 버티느라. 정작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없었다는 걸 깨달았다. 정임은 그날 밤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젊은 시절의 자신이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이 지금의 자신과 닮아 있다는 걸 깨달았다. 돌아왔구나. 정임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다시 나에게로. 창문 너머로 불빛이 하나둘 켜졌다. 정임은 천천히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마음이 편안했다. 불안도 두려움도 없었다. 이제는 안다. 가족이란 이름이 사람을 묶을 수도 있지만 진짜 가족은 서로를 존중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누군가의 어머니이기 전에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정임은 눈을 감으며 생각했다.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면 된다. 그렇게 그녀의 새로운 삶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